자, 그러면 다들 새로운 책을 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거 이제 완전히 데뷔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 그 시작하게 되는 책은 이제 백인의 지혜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시중 서점에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책이야. 근데 이 책이 이제 그 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천재교육 출판사하고 이제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제로 배울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런 책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학 1시간 수업하고 쉬는 시간 잠시 가졌다가 그 다음에 문법 또 1시간 정도 수업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마지막에 독서 수업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등학교, 물론 우리가 그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책 2권을 끝내면서 그 과정에서도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뭐 중세 국어도 했었고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걸 가르칠 때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특히나 뭐 중간에 오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배우는데 갑자기 가사 작품 나오고 중세 국어 나오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지금부터 거의 한 5개월 정도 차근차근히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끝낸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와 완전 고등학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2학기부터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시험 대비가 따로 막 지금처럼 막 학교별로 교과서별로 나눠서 하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도 수업도 거의 없을 건데 대신에 자료는 책을 만들어서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대비 2학기 시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뭐 시험 그 기간도 너무 짧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2학기 시험은 일단 우리가 한쪽으로 제쳐놓고 고등학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따라오길 바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문학 첫 번째 제 12페이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2페이지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문학의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들이 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거에서 새롭게 보는 것도 있을 거겠지만 어쨌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다시 잡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로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시적 화자 혹은 서정적 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혹은 시적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자. 시적 자화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 속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대신하겠어, 화자는? 누구의 말을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 바로 작가, 시인의 말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시인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 말하는 사람. 자, 밑줄 쳤으니까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오면서부터 가장 컬처 쇼크를 받았던 부분이겠죠. 그렇죠? 왜? 초등학교 때는 항상 시적 화자는 글쓴이다, 시인이다 라고 배웠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 딱 깨지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거죠. 바로 이 내용은 바로 뭐다? 바로 시적 화자는 시인이 아니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수학 같은 데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 보면 이제 명제라고 하는 단어는 있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명제의 영역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많은 작품들은 시적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는 작품들이 사실 생각보다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정지용의 유리창 같은 작품을 보면은 실제로 정지용에게는 7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7살 때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된단 말이죠. 바로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을 노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적 화자가 시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김소월의 진달래꽃만 보더라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곤에 들이우리다 말하는 사람이 약간 여성적인 말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그럼 시적 화자는 그럼 여성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김소월 시인이 여성이었냐? 아닙니다. 남성입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뭐 게이, 트랜스젠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시의 분위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변형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이럴 경우에는
시적 화자는 시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제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여러 개가 맞더라도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그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곧 중학교 이상부터는 시적 화자와 시인을 따로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 말하는 사람으로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꾸며낸 존재이다라는 거죠. 일종의 허구적 존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화자를 파악하면 시인의 생각과 정서를 알 수 있어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적 화자가 꼭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작품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도 합시다. 시적 화자의 등장 방식 세 가지라고 돼 있죠. 자,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는 바로 뭐다? 시에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단어를 찾으면 된다? 나 또는 네라는 단어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로에는 적도록 합시다. 바로 나 또는 네 라고 하는 말이나 혹은 우리는 1인칭의 복수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보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시에선 뭐 가와 나시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두 작품 다 화자가 작품 겉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 또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보면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 예로 들어있어요. 봅시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작품 똑같지? 그렇지? 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여기서 나 동그라미 칩시다. 바로 이 나가 뭐다? 시적 화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물론 지금 우리가 화자에 대해서 얘기해서 화자만 판단하고 넘어가도 되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를 봐도 좀 더 보는 게 좋겠지. 그치? 자, 지금 우리가 이 시를 딱 봤을 때 이 시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습니까? 화자의 감정, 정서. 지금 화자는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그리워하고 있죠. 그렇죠? 밑줄 칩시다. 그리워 밑줄 칩시다. 이게 바로 뭐다? 화자의 정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화자는 뭡니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봤대요. 내 이름자를 써보고 자신의 이름을 흙바닥에다 이렇게 쓴 거야. 왜 썼겠어? 바로 자신의 이름을 흙에다 써보면서 자신을 어떻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자를 써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성찰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쵸? 자, 그랬는데 딱 자기 이름을 썼는데 갑자기 그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렸대. 왜 덮었겠어? 이름이 보고 싶다, 보기 싫다. 보기 싫다가 되겠죠. 그쵸? 자, 옆에 밑줄 칩시다. 바로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자, 성찰의 결과가 되는 거죠. 바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화자 자신은 바로 뭐다?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름자를 써보고 그거를 덮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자,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화자. 그렇죠? 네모칸에는 표면이라고 써놔야 되겠죠? 즉,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화자를 추측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나, 우리와 같은 말로 표현되진 않지만 시적 화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자, 김수호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엄마야 누나야 밑줄 칩시다. 자, 엄마 하는 거 보니까 이 화자는 나이가 많을까 적을까? 그치, 적은 어린아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쵸? 누나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이잖아. 그치? 바로 뭐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뭐다? 어린 소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파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화자는 얘기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강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 화자에게 있어서 강변은 긍정의 의미겠어요? 부정의 의미겠어요? 긍정의 의미겠죠. 그리고 화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강변이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가 추구하는 바로 뭐다? 이상향이라고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여기서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밑줄 칩시다. 자, 모래에 빛이 반짝반짝 빛난데 이거는 우리가 5가지 인간의 5가지 감각 중에 어떤 감각을 이용할 수가 있어? 그치, 바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뒷문 밖에는 또 밑줄 치자. 갈잎의 노래 밑줄 칩시다. 갈잎이 노래를 한대. 무슨 법? 갈잎이 노래를 한대. 가수야 갈잎이? 갈잎이 노래를 한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보여줘. 노래는 사람만 하잖아. 그럼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그치, 바로 의인법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갈잎의 노래래요. 노래는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꺽쇠로 표시합시다.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부터 갈잎의 노래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이게 바로 뭐다? 이상향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 즉, 화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살고자 하는 그 강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얘기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밑줄 칩시다.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말로 반복이 되고 있죠. 그쵸? 바로 뭐다? 수미, 상관,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슬러시 표시는 바로 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슬러시 2개가 있으면 연이 달라지는 거고. 그치? 자, 참고로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 이 시도 역시 김소월 시인이 쓴 그 엄마야 누나야라고 하는 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도 판단해봤지만 시적 화자는 어린 소년, 어린 아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이라고. 그렇지? 그렇다면 이 시는 김소월 시인이 어릴 때 썼을까?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김소월 시인 피터팬 콤플렉스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상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른의 말보다는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욱더 그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화자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째 봅시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추측할 수도 없는 화자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고 시적 화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도 없는 경우이다. 시인이 시적 대상을 강조하려고 화자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밑줄 칩시다. 시인이 시적 대상을 강조하려고 화자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밑줄 쳤습니까? 그쵸? 왔어? 저 시간 바뀌는 거 들었는데. 못 들었나? 네. 그 전이랑 똑같이 오는 거거든? 네. 이거. 책.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내일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거의 비슷하게는 해. 그래가지고 상관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대부분 다 기존 수업으로 원래 돌아간다고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선생님 안 됐나? 선생님이 실수인가? 알겠지? 자, 어쨌든
자, 그러면 13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시인이 시적 대상을 강조하려고 화자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시적 화자가 서면에 드러나지 않는 문학 부분 채권인데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13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문으로 나온 게 바로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그렇죠? 개그맨 신동엽 아니에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껍데기는 가라. 자,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한 번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화자가 얘기해요. 껍데기는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 껍데기를 취하겠다, 버리겠다. 버리겠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 화자에 있어서 껍데기는 긍정의 존재일까, 부정의 존재일까? 부정이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특히 1학년 과정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 화자가 어떤 대상을 긍정으로 보냐 부정으로 보냐만 판단을 하더라도 사실 50% 정도는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로 여러분들이 일단 그거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 화자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화자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대상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껍데기 세모 치도록 합시다. 껍데기. 그쵸? 자, 껍데기는 바로 부정적 시어가 되죠. 그쵸? 자, 부정적 시어로 나타내면서 이거는 바로 뭐다? 자, 일종의 억압, 폭력 등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이 작품은 조금 배경을 좀 알아야 되긴 하는 작품이긴 해요. 자,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자, 4월 위에다가 줄 칩시다. 혹시 여러분들 4월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건 혹시 있습니까? 4월 달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 우리 역사에서. 4월 달에 일어난 사건. 역사 시간에 안 배웠나? 근현대사 배우지 않나? 아직 안 배웠어? 근현대사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4월에 하나 있어요. 바로 뭐다? 이거는 4.19 혁명을 나타냅니다. 4월 19일 날 민주화를 위한 그런 혁명이 있었거든요. 그 4.19 혁명을 나타내요. 알겠죠? 자, 그래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자, 화자는 이 4월에 알맹이는 나무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 화자는 알맹이를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좋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맹이는 긍정적 시어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껍데기와 알맹이는 의미가 서로 어떻게 된다? 대조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첫 번째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런 4.19 혁명 같은 깊은 의미를 처음 보는 작품에서 판단해내기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거는 제쳐두더라도 이렇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얘네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가라고 했는데 얘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서로 대조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작품들을 처음부터 파악할 때 전혀 모르는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동탄지역 그 고등학교 시험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 지문을 정말 많이 써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안 다루고 그냥 모의고사처럼 그냥 생으로 보기나 이런 데다가 외부 지문을 딱 던져주고 이거랑 비교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사실 심지어는 뭐 문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창의고나 그 다음에 조금 중간쯤 되는 한백고 마찬가지 병정고 동탄중앙고 다 똑같아요. 알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판단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대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라는 말을 어떻게 반복을 하고 있죠.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중략하고 밑에 보도록 합시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밑줄 치자.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이 어디 있어? 한라산은
제주도, 백두산은 저 북한에 우리 중국이랑 그 북한의 경계 지역에 있거든요. 저 압록강 그쪽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라고 하면은 바로 뭐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거는 우리나라에는 국토밖에 없어? 아니잖아요. 외국에 사는 우리 민족도 있고, 그쵸? 우리 문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쓰인 표현법을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바로 뭐다? 우리 민족. 그쵸? 우리 조국.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유법이라고 하는 건 전에도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어떤 큰 개념 속에 속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개념 전체를 대신 표현하는 걸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우리 어머니께서는 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십니다 했을 때 교편은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쓰는 막대기인데 그러면 어머니가 이 막대기를 잡는다는 건 어머니 직업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바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교편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대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흙가슴 동그라미 칩시다. 역시 이거는 뭐다? 바로 아까 위에 있었던 알맹이랑 같은 의미의 그런 긍정적 시어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순수함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원래는 모든인데 모든 이렇게 쓰였지, 그치? 뭘 쓰였다? 바로 시적 허용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라는 거죠. 쇠붙이 역시 쇠못 칩시다. 쇠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쇠. 그렇지. 바로 쇠는 무기를 만드는 용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무력, 폭력, 억압 이런 걸 상징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시에서는 화자가 누군지는 몰라. 그냥 단순히 바로 뭐다?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그런 순수한 정신 이런 것들만 남아라 라고 하는 자신의 소망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지 화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적 화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화자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사물, 인물, 자연물, 상황 또는 시의 중심 소재가 되는 관념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밑줄 쳐놓읍시다.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사물, 인물, 자연물, 상황 또는 시의 중심 소재가 되는 관념까지 밑줄 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즉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시적 화자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는 사실 이 시는 중심적인 대상이 그 대상이 바로 이 시의 중심적인 내용을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때로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인 시적 청자가 시적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적 대상의 유형을 봅시다. 첫 번째, 일상생활의 사물과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유화라고 하는 시인이 쓴 자동문 앞에서를 보면 자, 이제 어디를 가나 알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동문 네모 칩시다. 저 이것이 바로 시적 대상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자동문이 나타내는 건 바로 뭐다? 알리바바의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주문을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그런 문이라는 거지. 그치? 바로 뭐다? 이거는 자동화된 현대 사회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스르륵 문이 열리고 스르륵 우리들은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우리들 빗줄 칩시다. 이게 바로 시적 화자로 볼 수 있겠죠. 우리라고 하는 말, 1인칭에 대명사가 쓰였으니까 이 시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문이 열리니까 거기에 스르르 들어가는 존재. 그쵸? 내가 뭐 능동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적 화자는 어떤 사람이다? 바로 문명에 길든 현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는 말, 나가 아니야. 우리를 썼다는 거죠. 그쵸? 우리라는 말을 쓰므로써 바로 뭐다? 이 현대인의 의미를 전체로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얘기하고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를 읽고 있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돼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연물과 자연현상이 시적 대상인 경우를 봅시다. 바로 김수영의 눈이라고 하는 시죠. 이 시는 여러분들이 보통 고2 때쯤 되면 많이 배우는 작품이긴 해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눈은 살아있다. 자, 여기서 눈 네모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요 눈이 바로 뭐다? 시적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시에서 눈이라고 하면은 긍정의 의미였어요? 부정의 의미였어요? 일반적으로는 눈이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긴 해요. 왜? 나무들이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눈이 막 내린다고 생각해봐. 너희들이 눈 내리는데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 춥고, 그쵸? 굉장히 몸도 축축해지면서 더 추워지고 힘들고 이러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은 시련 고난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적 화자는 눈이 살아있다고 표현을 해. 살아있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생명력을 지닌 존재고 그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현대문학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정적인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고전 시들 같은 경우는 눈 나오는 대부분이 거의 99%가 시련 고난을 상징해요. 근데 현대문학은 이렇게 화자가 시인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이 시에서 시적 대상인데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순수함, 바로 눈의 하얀 흰색의 이미지에 초점을 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눈은 살아있다라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다 적읍시다. 바로 뭐뭐 눈은 살아있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해 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성이 계단식으로 구성이 돼서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라고 해서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미는 점점 점층적으로 이렇게 화살표하고 의미가 점층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에어컨 좀 꺼줘? 추워? 아니 좀 올려줄게. 아, 의미가 그죠? 이거 아까 이렇게 쓰면 돼요. 의미의 점층적 강화. 눈은 살아있다는 의미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야. 반복을 통해서. 알겠죠? 근데 그 반복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붙여가지고 이 의미를 더욱더 강하게 강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점층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점점 커지거나 점점 강해지는 걸 우리가 점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층적으로 의미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4페이지. 자, 시적 대상이 특정 인물이나 대중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고정희의 우리 동네 구자명식은요, 가장 대표적인 페미니즘 문학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자, 구자명씨 네모 칩시다. 바로 이 구자명씨가 시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구자명씨라고 하는 대상은 바로 뭐다? 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7달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7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졸기 시작한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바로 뭐다? 육아와 가사에 지친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자명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현대 그런 여성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 그래서 차별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나타낸 시가 바로 우리 동네 구자명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인간의 감정 또는 추상적 관념을 시적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이 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파악할 때 좀 주의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었던 바로 뭡니까? 그 긍정과 부정,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라는 거에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보도합시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너한테 준대요. 그죠? 그죠? 우리 가빈이가 지수한테 선물을 줄 때 주는 건 좋은 걸 주겠어? 안 좋은 걸 주겠어? 어? 가빈아. 좋은 걸 주겠어? 안 좋은 걸 주겠어? 그치? 안 좋은 거 주면 안 되겠지, 그치? 지수 표정이 못 믿는 표정인데.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슬픔 네모 칩시다. 자, 이 시에서는 오히려 슬픔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다? 긍정적인 시어입니다. 네, 화자가 대상에게 주는 것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슨 슬픔이냐? 미리 스포일러를 얘기해주면 바로 뭐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렇죠? 포용할 수 있는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즉,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타적 슬픔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자, 밑줄 시작.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그쵸? 지금 바로 뭡니까? 이 너라고 하는 시적 청자는, 그쵸? 시의 청자죠. 그쵸? 이 시적 청자는 바로 뭐다?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할머니가 귤 좀 사세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조금 더 싸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깎고 있는 그런 너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그 깎으면서 기뻐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되는 거고, 이 기쁨이 왜 부정적이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바로 뭐다? 이기적인, 그쵸? 기쁨.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 부정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그래서 너 동그라미 치고 너가 바로 시적 청자가 되죠. 들어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픔은 평등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왜? 가난한 그런 할머니나 너나 똑같은 존재다.
타인을 그렇게 이제 오히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시가 바로 이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처지를 나타내죠. 그렇죠? 네모칸에는 처지라고 씁시다. 그죠? 그래서 형편이나 처지, 분위기, 정황 등을 일컬어 시적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밑줄 쳐야겠죠?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처지, 분위기, 정황 등까지만 밑줄 칩시다. 자,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면 작품의 내용과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시적 상황이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현상이 시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도 시인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시적 상황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적 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화자가 사랑하는 시적 대상과 이별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치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지금 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나를 떠나갔다, 아직 떠나가지 않았다.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그치, 가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다? 이별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역시 영어랑 비슷하게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if구절 이러죠. 그렇죠?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아직 떠난 건 아니지만 당신과 내가 이별을 할 때 당신이 내가 싫어서 떠나간다면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밑줄 칩시다.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자, 이거는 바로 뭐다? 화자는 이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수용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달래꽃 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별을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는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자가 특정 대상 또는 상황을 관찰하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바로 하정우의 동승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자, 국철을 타고 앉아 가다가 그렇죠. 지금 화자는 뭘 하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철을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펴보니 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밑줄 칩시다. 그렇죠? NG가 NG한 상황은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시적 대상이 그렇다고 외계인은 아니겠죠.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자, 아시안 젊은 남녀 얘네가 바로 뭐다?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가 아니라 건너편에 앉아 있대. 그렇죠? 건너편 밑줄 칩시다. 이거는 바로 뭐다? 시적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치? 적었어요? 자,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라는 거지.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모자 장사가부터 머리에 써보고까지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아시안 젊은 남녀가 말은 다르지만 하는 행동은 우리네 젊은 남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 뭐다? 화자가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요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현대의 그런 뭡니까? 다문화 사회, 다국적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잖아. 그치? 거의 우리나라에 사는 그 외국인이 거의 인구의 1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5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의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현대 다문화 사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생명력이 느껴지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김영랑의 5월이라는 작품, 네모 칸에는 자연 써놓으면 되겠죠. 자,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들길은 마을에 들자부터 푸르러졌다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붉은 황토길과, 그렇죠? 그 다음에 푸른 들판이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자,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람에 산들산들 보리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허리 부분이, 약간 그 줄기 부분이 바람에 날리면서 보이는 그런 것을 이제 약간 이렇게 부끄럽게 드러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 전체에는 바로 뭐다? 5월의 그런 들판의 모습, 마을과 들판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느낌의 분위기는 어때? 굉장히 좀 평화롭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시골 마을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런 게 바로 이 시의 시적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부정적인 사회 현실이 배경이 된 상황으로 합시다. 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 바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다라는 작품이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거죠. 자, 빼앗긴 들 할 때 들 동그라미 칩시다. 자, 이거는 바로 우리 국토, 조국을 상징하죠. 역시 여기서도 대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자,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그쵸? 자, 여기서 보면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푸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봄을 맞이하는 기쁨을 나타내죠. 하지만 반면에 푸른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권을 상실한 슬픔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화자는 쩔뚝쩔뚝 다리를 절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바로 불균형의 상태라는 거죠. 이게 심리적일 수도 있고 물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것에서 주권을 상실한 절망적인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보는 거는 작품 외적인 부분, 즉 그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품이 쓰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작품은 1920년대 최초로 쓰인 저항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자, 그 다음 독재 정치. 1960년대, 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신새벽 밑줄 칩시다. 자,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에도 마찬가지고 군사 독재 정권 시에도 마찬가지고 시간적 배경으로서 겨울 또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의 이미지를, 물론 그때까지 깨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새벽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새벽이 딱 되었다고 봤을 때, 그치? 여전히 주변은 어때요? 바깥은 깜깜하죠. 그렇죠. 바로 현실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뭐가 밝아와? 해. 아침이 밝아오잖아요. 그렇죠? 즉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새벽은 바로 뭐다? 자, 부정적 현실 여기에 플러스 미래에 대한 희망, 의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시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그냥 뒷골목에서 있다는 거야. 즉 화자가 처한 현실은 현재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뒷골목 하면 이미지가 어때? 막 좀 몸에 그림 그리는 아저씨도 있을 것 같고, 그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자, 내 동그라미 칩시다. 바로 이게 시적 대상이 되고 민주주의를 너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의인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할 때 민주주의 밑줄 친 다음에 너가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되겠죠.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왜? 함부로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수 없는 현실, 바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되던 군사 독재 정권의 현실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산업화, 1970년대, 80년대 급격한 산업화의 모습을 담은 시죠. 바로 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이라는 거죠. 그쵸? 자, 구경꾼이 원래는 있었다가 없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쵸? 즉, 공연이 시작한다, 끝난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쵸? 자, 구경꾼이 돌아간 텅 빈 운동장 밑줄 칩시다. 바로 공연이 끝났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허무함, 그 다음에 공허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즉 화장을 지우지 않은 그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밑줄자,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바로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밑줄치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자, 농사를 지어도 비료값조차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바로 뭐다? 이게 바로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속, 산업화, 도시화 속 소외된 농촌 현실을 드러낸다. 즉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면서 그 공업 위주의 산업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공업 위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중공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산업을 중심으로만 국가 경제를 이룩해 하다 보니까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알겠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어때? 일단 국민들이 좀 배불리 먹어야 불만도 없어지고 일도 더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농촌에는 일부러 더 억압을 해가지고 쌀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낮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농사를 지어도 손해만 보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즉 바로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 그리고 시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가 문법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합시다.